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삶의 가장 절박한 순간, 우리는 도대체 나는 왜 살고 있는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 살아야 되나? 여기까지 가본 적도 꽤 있죠.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그럴싸한 표현이 아니더라도 우린 삶의 고비고비마다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철학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철학자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는 과연 어떤 결론을 냈는지 알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내린 결론과 어떻게 다른지, 그의 생각이나 결론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요. 철학이 일상화되는 시간이죠. 국민라디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에 오셨습니다. 숙명여대 김은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삶 속의 철학자. 아이고, 참, 매주 오프닝을 들으면은. 네. 나중에 문희정 아나운서 오프닝만 모아서 책을 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진짜요? 오프닝이 참 좋아요. 예, 그거 참 매주마다 제가 이렇게 원고를 보내면 그 짧은 시간에 오프닝을 준비하셔가지고. 네, 사실은 그 원고를 보고 영감을 얻죠. 예. 이야, 대단해요. 예, 꼭 나중에 책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전용화 선생님이 예전부터 그 말씀 하셔가지고요. 네. 예, 지금 살짝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예. 우리 문 선생님 책 나오면 모두 기쁘시죠. 예. 예. 또 하나의 쓰레기가 되는 건 아닌지 살짝 걱정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지 예. 않습니다. 예.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이 시간을 네네.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변에서 실제로 교수님 네. 방송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알게 되는 시간이에요.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이런 얘기도 실제로 들으시죠? 그렇게 많이 안 듣습니다. 주변에 만나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만나면 이제 우연히 만나면 어떻게 저를 알아보시고 방송 듣는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죠. 근데 예,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많으세요. 트위터에 조합원들이 많으시고, 또 페이스북도 많으시고, 또 깃발 들고 있으면, 촛불 들고 있으면 와서 알아봐 주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많으시죠? 라고 단정적으로 여쭤봤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교수님? 무슨 이유가 있을까? 네. 제가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일까요? 아니요. 사실은요. 예. 실제로 이제 교수님하고 저하고 스튜디오 안에서 둘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제가 매 시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쟁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실제로 예. 방송을 하는 사람이 즐거우면 듣는 예. 사람도 즐거운 거고, 예. 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많이 깨닫게 되면은 듣는 예. 사람들도 같이 공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소통이거든요. 네. 지금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를 하는 게, 듣고 묻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청문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네, 정말 청문회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할 때마다 문 선생님을 이해시켜야지 보이지 않는 청취자도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갸웃갸웃하잖아요. 문 선생님 레벨이 너무 높으시니까. 아니요. 아주, 저는 더 쉽게 얘기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집중만 해도, 그 순간 집중만 해도 저 봉창 두드리는 소리는 안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라디오를 이거 말고도 듣는데, 네. 이제 조지 오웰도 라디오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동물농장. 우리 한번 동물농장이나 1984나 이런 걸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조지 오웰만 한 10회 하고 싶을 정도로 10회가 뭐야. 조지 오웰 너무 멋있어요. 근데 조지 오웰이 BBC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라디오 대본도 보면 그때 이미 동물농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자기 구상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전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에츠카 선생도 역사란 무엇인가를 라디오 대본으로 다 얘기를 했던 내용이었고, 그래서 발터 베냐민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은 저 히틀러하고 대항할 때 파리에서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시사적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매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농담 한마디도 굉장히 긴장해서 하곤 합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을 이렇게 들어주시는지요. 네. 네. 저도 오늘 조금 더 네. 경각심을 가지고요. 예. 아니, 그 오프닝 만드신 거 보면 뭐 정말 다 읽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네.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이 사람을 보라를 했잖아요. 네. 근데 트위터에 몇 사람이 이걸 쓰셨더라고요. 이 방송을 듣고. 그래서 그 뒷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 전에는 지난 시간에는 앞부분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한 6장까지가 있는데 이 흔히들 이제 그 니체가 잘난 척 한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한 인간의 예를 자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은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지, 2장은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지, 그리고 3장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지죠. 네. 근데 이번에 3장 얘기를 해보려고요. 네.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지 해서 그 3장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안 하고 다른 걸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친 김에 이 사람을 보라 2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니체라서요. 저 지난주에 굉장히 흥분하고 신났었잖아요. 오늘도요. 예, 예. 굉장히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김은계 일시적 네. 순간에 오셨습니다. 예. 아, 제가 막 니체 좋아한다고 팔랑팔랑 거렸더니 이제 또 제 주변에서요. 니체 꼭 읽어야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교수님, 예. 니체 꼭 읽어야 하나요? 아유, 제가 봤을 때는 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니체 안 읽어도 니체보다 더 초인적인 인물들도 많고. 근데 니체를 포함해서 네.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문학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인문적 체험을 많이 해야 된다. 잠깐만요. 예. 인문적 체험과 인문학 책을 많이 읽는 거 다른 건가요?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 인문학적 체험이라는 것은 제가 이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나눔의 인문학, 창의의 인문학, 책임의 인문학 이런 얘기를 소통의 인문학 이런 4가지를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콩나물의 인문학이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콩나물을 키우는 인문학. 예, 1월 달에 우리가 네. 얘기했던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누고 책임을 나누고 그런 현장에 가는 것들. 그러니까 거기서 체험하는 거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가 소통해야 되고 책임을 느껴야 되고 나눠야 되고 또 창의롭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현장을 자기가 만끽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은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나누지도 않고 논문 대필하고 칼럼 제자 보고 쓰게 하고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책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교육 철학 가르치고 이러면. 그래서 그런 것보다 인문적 체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만 이제 석가님이나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뭐 인문학의 어떤 근원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막 책을 많이 쓰거나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인문적 체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책만 많이 읽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네.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더 겸손해야 되는데 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저럴꼬라고 늘 한탄하시듯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인문학적 체험이 네네. 제대로 예. 되지 않아서 인문학적 그랬겠죠? 삶을 안 사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요. 예. 인문학적 삶을 안 살고 정말 껍데기만 겉핥기만 읽고 논문 쓰고 거기다 또 대필하고 이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맞습니다. 표절하고. 네. 근데 만약에 읽는다고 한다면 읽는다고 한다면 한 2년 걸려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니 왜 교수님은 무슨 책만 읽으면 그렇게 몇 년씩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 하부르타라고 네. 팀을 만들어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 저희요. 네, 네. 아니 아무리 남은 생을 해봐도 몇 권 못 읽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쌓이면 축적이 돼요. 근데 이제 니체를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짜라투스트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막 짜라투스트라 가지고 뭐 평생을 연구하고 이러신 분 계신데 예를 들면 그걸 갖다가 이제 1장, 2장, 3장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1장은 발표를 누가 하고 토론을 누가 하고 발표자, 토론자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토론자는 어떤 한 부분만 질문하도록
그런 식으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해서 2번에 나눠서 읽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책이 이제 니체의 대표적인 사상이 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 책을 맨 처음에 읽는 게 좋더라고요. 강독할 때. 그 다음은 28살 때 썼던 첫 번째 책. 비극의 탄생부터 오늘 지금 하는 이 사람을 보라까지 순서대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니체가 사고를 당해서 1889년 1월 3일 45세 때 쓰러지기 바로 한 달 전에 쓴 거잖아요. 네. 11월 달에 써가지고 12월 4일 날 이걸 다 쓰고 마지막 부분은 못 썼죠. 망치가 말했다. 망치가 말한다. 이 부분을 네, 쓰지 그 부분을 못하고. 못 썼다고 지난주에 네. 말씀을 못 쓴 건지 드렸죠. 근데 사실은 못 쓴 건지 여동생이 뺄 수도 있어요. 어? 여동생이 뺀 부분 많거든요. 전집 왜요? 만들 때. 자기가 들어가거나 니체 오늘 얘기하겠지만 니체 책에 보면 여동생하고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굉장히 많아요. 전번에도 제가 낭송해드렸는데 살짝 말했죠. 네. 그래서 여동생이 나중에 편집을 했거든요. 니체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첫 책을 여동생한테 출판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줬죠. 근데 니체가 병원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하여튼 완전한 완성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끝냈던 이 사람을 보라까지 한 권씩 한 달에 한 권씩 팀을 만들어가지고 한 권이 아니거든요. 한 권에 지금 책세상 책의 비극의 탄생 같은 경우는 문고판으로 조그매요. 사실 그 정도 두께예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1, 2, 3부 뭐 이렇게 있으면은 발표자 1명씩 정하고 토론자가 2명 정도씩 있으면은 다른 부분을 이렇게 짚어주는 거죠. 나는 이런 부분이 좋았다. 이건 무슨 뜻이냐. 뭐 이런 식으로 발표만 끝내지 말고 토론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은 매달 그런 식으로 하시면요. 2년이면 끝나요. 빠르면 1년 반 정도면 끝나고. 네. 만약에 니체를 같이 읽을 사람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혼자 읽잖아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예. 뭐 전공을 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네. 조금 어려운 책을 접할 때 드는 첫 번째 느낌이 아마 다 비슷하실 텐데 네. 분명히 읽었는데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럴 네. 때는 네. 계속 거기를 반복해서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일단은 쭉 한번 나가보는 게 일단은 좋을까요? 그냥 나가시는 게 좋고, 음. 그다음에 니체가 써놓고도 영원히 어떤 연구자들도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영양분들을 내가 다 이해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네.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이건 나한테 참 영향이 좋다 하면서 습득을 하시고 또 지금 이런 방송들 들으시면서 또 검색하면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네. 또 저도 이제 매 학기마다 방학 때마다 강연하지만 아텐스타디 가면 니체 강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멘토들의 강의를 좀 들으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읽거나 아니면 그런 그 멘토들의 강의들을 동영상으로 듣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들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강의 대본도 떠올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송도 들으면 좋죠. 저는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좋은 강의들이 있으면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요 방송 유튜브에만 예. 검색해도 좋은 강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네. 아니 문화나야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다 아는 내용 아니야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다 알아서 리액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 순간 처음 듣는 얘기들이고 네. 근데 최대한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교수님 제가 최근에 그 네. 대승기신론을 읽고 있는데요. 그러시구나. 예, 예. 읽었는데 네네. 분명히 읽었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그렇죠, 그렇죠. 어려운 책을 접했을 때 저도 내가 지금 뭘 읽은 거지? 네네. 근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쭉쭉 나가는데 네. 대신에 저는 이제 습관이 네. 반복적으로 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권을 일단 끝내놓고 그 책을 한 7번까지 반복적으로 읽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좀 인터벌을 주고 사이. 그렇죠. 그러니까 데리다 이론이 그렇잖아요. 차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차연. 네, 차연은 앞에 차자는 차이자라는 거고 연은 연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시간이 되면서. 그러니까 차이가 나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연기가 되면서 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예.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차이가 끊임없이 미끄러진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데리다의 해체론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대할 때는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되고 그 니체적이죠. 절대적으로 고정된 가치란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벌을 두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를 일본어로 유학 갔을 때 이렇게 처음 가자마자 들으면은 한 5% 10%밖에 안 들려요. 근데 한 1년 지난 다음에 들으면은 한 20%가 들리고 한 3년 4년 지난 다음에 한 반 정도가 들리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늘 새로운 맛을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아르텔라님께서요, 네. 주니어 김영사에서 나온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만화로도 나와 있어요. 그렇구나. 야, 참 어떻게든 우리가 읽으려고 노력만 하면 조금만 주의 집중을 기울이면요, 이렇게 네.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는 책들도 많고요. 예, 그리고 예. 사실은 이 시간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지난주 했던 내용에 이어서 이제는 이제 자신의 책을 소개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저희가 3장 다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니체 여기서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네. 알아보죠.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지. 자기 책에 대한 무한한 자신감이죠. 예. 근데 이제 자기 책을 읽히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짜라투스트라 같은 경우에 1, 2, 3, 4부 같은 경우에는 뭐 70부밖에 안 만들고 4부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읽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살아있을 때 읽은 사람은 뭐 6부. 근데 쇼펜하우도 그랬어요. 쇼펜하우 책들도 그 당시에 정말 네. 100명 단위도 아니고 고서점에 있다가 그게 눈에 띄어가지고 니체가 읽은 거예요. 백석 시집도 그렇죠. 백석 시집 4셈이 1936년에 나왔을 때도 아무도 눈에 막 오히려 비판받았죠. 임화나 뭐 오장원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뭐 이게 시냐, 앞으로 시집 내고도 시 안 쓰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윤동주 눈에 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신기한 인연인 것 같아요. 100권밖에 안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문학사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굉장히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 그렇게 썼죠. 나는 읽히지 않는다. 나는 읽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자기 책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 낭송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내 작품에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도대체 다른 책들을 더 이상은 견뎌낼 수 없게 된다. 내 책보다 더 긍지에 차 있으면서 동시에 더 세련된 종류의 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한 독자의 모습을 내 머릿속에 그려보면 용기와 호기심이 어우러진 하나의 괴물이 되고 만다. 게다가 그는 탄력 있으면서도 꾀가 많은 신중한 자이며 타고난 모험가이자 발견자이기도 하다. 결국 내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만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나는 자라투스트라가 말한 것보다 더 표현을 잘할 수는 없다. 자라투스트라가 누구에게만 자기의 수수께끼를 던지는가? 너희 대담한 탐험가, 모험가들, 그리고 언젠가 영민함에 돛을 달고 위험한 바다를 항해한 적이 있는 자들에게, 너희 수수께끼에 취해 있는 자들, 불투명함을 즐기는 자들, 피리 소리로도 온갖 미궁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영혼의 소유자들에게, 그것은 너희가 겁먹은 손으로 한 가닥 실을 찾아보려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추측할 수 있는 곳에서는 추론하려고 하지 않는다. 네. 와. 굉장한 자신감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책에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다른 책들을 더 이상은 견뎌낼 수 없게 된다. 이 말이 맞아요. 니체 책을 한번 빠지면요, 웬만한 책들은 우스워지는 거예요. 와. 이 정도 급까지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진짜. 그러면은 이 책을 읽은 사람들마저도 사실 네. 니체가 인정해 주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만하게도 내 책을 읽었어? 당신 그 정도 수준이구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썼는가? 이 3장에서 9권의 책을 얘기해요. 자기가 썼던 대표작들이죠. 그래서 9권의 책 중에서 마지막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박은호의 경우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네. 그 순서대로 한번 오늘 시간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와. 28살 때 썼던 첫 책이 있어요. 네. 예. 비극의 탄생. 예,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비극의 탄생. 제목만으로는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감이 안 잡혀요. 비극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언젠가 할 텐데 제가 소포클러스의 3대 비극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오이디푸스, 그다음에 안티고네, 클레멘시, 오이디푸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할 텐데 그리스 사회에서 어떻게 비극을 그 전쟁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비극을 쓰면서 이겨냈는가. 여기 이제 관심을 두죠, 니체가. 근데 이제 니체가 원래 고전 문헌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말이라든지 여러 나라 말을 읽을 줄 알고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철학과 교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도서관학과 교수가 갑자기 철학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역사학과라든지, 역사학과에서 이제 서지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철학서를 쓰니까, 근데 이제 경계를 뛰어넘은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썼는데, 이 책은 이제 전쟁이 많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겨냈던 것은 이 비극을 써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비극. 예. 근데 그 비극을 썼는데 비극 속에는 그 디오니소스적인 요소가 있는 건데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있는데 아폴론적인 것은 우리로 말하면 제사처럼 형식이 딱 돼 있는 거. 근데 이제 디오니소스적인 건 판소리라든지 민중에 막 이렇게 그야말로 분출하는 자연스러움, 축제.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서 거기서 그리스 비극이 나왔다는 거예요. 콰이어라든지 엄청나게 아주 형식화되어 있거든요. 그리스 비극 보면은 처음에 그 대본 보면은 좌에서 몇 명 나오고 우에서 몇 명 나오고 코러스가 몇 명이 노래하고 이런 형식이 다 짜여져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단어는 뭘 쓰고. 근데 그런 속에서도 디오니소스적인 아주 그냥 자연스러움, 완전히 인간의 그 아름다움 이런 게 있고 그 균형 속에서 그리스 비극이 꽃피웠는데 그런 균형과 인간의 야성적인 그런 면이 오늘날 이루어진 음악이 뭐냐면 바그너의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비극의 탄생 뒷부분에 보면 바그너 음악에 대한 찬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바그너 음악이 혹시 그 이후에요. 네네. 히틀러라든지 이런 데 많이 조금 그렇죠. 이용이 되게 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예견을 못했죠. 그 니체가 어떤 사람은 니체의 가장 큰 실수라고 하기도 하고 니체 책 속에서 독일을 싫어했던 니체가 자기는 독일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 군데서. 폴란드 정통 귀족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이 사람을 보라보면 나는 혈통 문제를 언급하려 한다. 나는 나쁜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고 독일 피는 거의 섞여 있지 않는 폴란드 정통 귀족이다. 그래서 독일에 실제로 가보면은 이제 발터 베냐민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에 사진이 있는데 니체 사진 보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니체가 아주 독일 문화 자체를 경멸했으니까. 근데 이제 독일 철학의 한 부분인데, 물론 이제 니체가 이제 공부했고 이런 건 다 표시가 돼 있지만, 일반적인 대중들에게서도 이제 니체가 그러니까 괴테가 엄청나게 많죠, 독일 가면.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니체가 독일을 외면하고 독일의 어떤 민족성에서 히틀러적인 부분을 예견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니체가 모르면서도 히틀러적이면은 자기 철학이 히틀러에 이용당한다든지. 바그너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체가 좋아했던 것은 히틀러가 좋아했던 부분하고 겹쳐요. 사실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이런 것 갖다가 정말 총차 토탈 시어터라고 전체 음악으로 이렇게 리벨룽겐의 반지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좋은지 모르겠는데 리벨룽겐의 반지 전체를 한국에서 연주한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한 4일 걸리거든요. 근데 거의 몇 시간 걸리더라. 한 4시간, 3시간 반, 4시간, 3시간 반에서 한 4일 정도 해요. 한 2주 정도 봐야 돼요. 월화, 그 다음에 또 월화, 다음 주 월화. 그래서 5번 할 때도 있고 6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봤어요. 유학 가가지고.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같은 제국주의를 경험해가지고요. 히틀러나 바그너 음악에 굉장히 매니아들이 우리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4일간 이렇게 하는데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돈이 들었어요. 큰 돈이 들어서 한 두세 달을 쫄쫄 굶었어요. 자금으로 그걸 다 해가지고 와서 4일 동안 봤는데 NHK 홀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 TV 방송 홀은 이렇게 뒤로 길게 멀잖아요. 그렇죠. 오페라 홀은 사실은 이렇게 둥그렇게 가지고 예. 뭐 아파트 4층, 3층에서 보듯이 이렇게 밑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데서 맨 학생이라서 제일 싼데 뒤에 벽이 있었어요. 아이쿠야. 그래서 이제 배우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본 적이 있어요. 4일 동안. 근데 그걸 보면요. 박은호는요. 진짜 세뇌를 시켜요. 완전히 사람을 4일 동안 독일 정신의 위대함을 완전히 세뇌시켜버리죠. 그래서 그러한 면에 이제 박은호 음악에서 보면 그런 그 자연스러움과 그러면서도 그 형식미가 아주 뛰어나고요. 그러면서도 또 토탈 시어터라고 그러죠. 온갖 음악적인 요소, 미술적인 요소, 연극적인 요소 이런 게 완전히 다 들어가서 건물까지도 자기가 지은 거니까 설계 자체도 바이로이트 그 음악회당 설계까지도 박은호 자신이 했었죠. 그래서 그걸 보면 완전히 세뇌가 되는데 그런 면들이 이제 히틀러가 굉장히 좋아했던 면이고 히틀러가 그래서 정치에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을 그 유대인을 죽일 때 아이히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괴벨스라든지 그 박은호 음악을 많이 들려줘라. 많이 들려줘서 우리 게르만 민족의 우세성과 그리고 유대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어떤 인류사적인 책임 이런 걸 갖다가 박은호 음악을 이용을 했고 그리고 또 그 폭스바겐이라고 네. 히틀러가 지시해서 만든 차 있잖아요. 딱정벌레 차. 딱정벌레 차. 그걸 만들었을 때 사진이 있어요. 박은호 후손들한테 제일 먼저 바쳐요. 저희 히틀러가 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진도 있고요. 그래서 와그너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네. 와그너와 그 히틀러와의 관계는 그 많이 연구가 돼 있습니다. 정치학 쪽에서도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당시에는 니체가 28살 때 이제 30살 때 바그너랑 조금씩 결별하기 시작하는데요. 푹 빠져 있을 때였죠. 근데 이 28살 때 썼던 이 책을 니체가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30살 바그너와 결별하면서 내가 책을 잘못 썼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철학과 제가 지금 말이 너무 길죠? 아닙니다. 이름 재미없는데. 저 지금 열심히 너무 궁금해서요. 네. 왜, 어떤 내용으로 이게 비판을 대화가 할까요? 아니라 일방적인 무슨 저 지금 푹 빠져들어서 듣고 있었어요. 방통대 무슨 수업 같아서 이런 거 안 좋은데. 아니요, 저희 청취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해도 될지 모르겠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론적인 거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 자체, 이를테면 판소리와 궁중음악이 결합돼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정반 합의 생각이 해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적인 요소죠. 네, 근데 이제 뒤로 가면서 이 사람이 헤겔리안적인 사상도 비판하고 쇼펜하우도 비판하고 바그너도 비판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 28살 때는 헤겔리안이었어요. 어느 정도. 해결적이었고 헤겔을 좋아했었고. 근데 그 당시 헤겔의 영향력이 뭐 마르크스까지 처음에는 청년 네. 헤겔 학파였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했더라고요. 그렇죠. 영향력 그러니까 자체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해겔적이고 쇼펜하우적이고 바그너적이고 여기서 다 벗어나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안 벗어난 일관성은 평생 간 거는 끝까지 차라투스트라든지 이 사람을 보라까지 이 사람이 안 벗어난 건 디오니소스적인 인간. 그다음에 긍정성. 그다음 명랑성. 문장 안에 굉장히 명랑해요. 계속 웃기잖아요. 이 사람 문장 자체가 재밌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읽게 돼요. 이 사람. 성석재 소설 읽는 듯한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썼어요. 불쾌한 해결적 냄새가 풍기고 몇 가지 정식들을 쇼펜하우의 시체 썩는 냄새와 숙명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책은. 신랄한데요? 자기 책에 대해서 해겔의 부패한 냄새가 풍기고 쇼펜하우의 시체 썩는 냄새가 내 책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자기 책을 갖다 이렇게 비판하고. 이거는 웬만한 자신감 아니면은 나올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책을 28살 때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쓴 책이 반시대적 고찰인가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그 반시대적 고찰은 1874년 30살에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 당시 시대적이라는 거, 이게 당대 시대적이라는 책들 있잖아요. 이 시대 최고다는 책들을 다 비판한 책이에요. 저 진짜 한마디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짱.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 최대라는 걸, 이 시대적이라는 걸 다 뒤집어 엎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반시대적 고찰이군요. 시대에 반하는 책. 예? 그래서 나는 이런 시대성은 따를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일본이 제가 예전에 그 힐링책 읽지 말라고 웬만한 힐링책. 네. 일본이 힐링책 비판이에요. 아주 고전이죠.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군요. 예. 근데 슈트라우스라고 목사가 있거든요. 일본이 우리 이제 그 교과서 중심으로 하면 200쪽 될 거예요. 두꺼워요. 거의 한 200쪽 정도 되는데 그 당시 베스트셀러 책 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쓴 거예요. 그 책이 슈트라우스 책이 그 책이 떠 있거든요. 그 인터넷에 떠 있어요. 검색하면 독일어로. 근데 그 책도 두꺼운데 그 책만 썼어요. 그 책을 비판하려고.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이제 3편을 썼는데요. 첫 번째 공격으로 쓴 게 이제 그 독일 교양이라는 거. 독일 사람들이 교양 수준이 이렇게 낮다는 거죠. 이 정도 책을 가지고 여론으로 그냥 베스트셀러로 읽게 되는 이런 독일 교양의 수준. 여기에 분노한다고 쓰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 책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신기하다 하면서 얼마나 나쁜 책을 읽었으면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자기는 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쓴 게 얼마나 나쁜 책을 읽었으면 슈트라우스 목사는 이런 책을 썼을까? 이렇게 쓰고 뒷부분에는 이게 번역이 많이 불가한데요. 이 번역서 보고는 잘 느낌이 안 오는데 문장이 막 오문이 많다는 거예요. 독일어 문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문장을 책으로 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대단하다. 부끄러움도 모른다. 이런 문장으로 책을 낸다는 게 해가지고 그걸로 한 50페이지 정도 썼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책을 좋아하는 당시 독일인의 교양 수준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한 책이 반시대적 고찰 1권입니다. 근데 저희는 잠깐 그 책이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전해 듣기만 하는데도 굉장히 좀 재밌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통쾌할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난 비판하고 그러면 재밌어요. 흉보고 이러면. 참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래서 이제 1권, 2권, 3권을 썼는데 이제 드디어 3부에서 이제 바그너에 대한 비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3부에서 바그너 비판을 쓰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씩 느껴지죠. 이게 근데 이제 30살 때부터 바그너를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죠. 30살 때 1974년에 니체가 바그너를 찾아가요. 근데 바그너 입장에서는 한 60대 노인인데 30달 그러니까 거의 젊은 박사과정 학생이 자꾸 따라와가지고 이제 바그너는 억울한 거죠. 저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60세, 70세 되는데 30대 학생이 나 죽은 다음에 계속 욕하는 책 쓰면 얼마나 억울해요. 바그너는 이렇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30대 이때 이제 이건 아니구나. 근데 결정적인 것은 바이로트에 가거든요, 니체가. 그 공연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서 거창한 사교 모임이 열렸어요. 화려한 파티가 열리고. 근데 그때 니체가 봤던 건 교양 속물로 떨어진 바그너의 모습이었어요. 교양 속물. 네, 이건 교양 속물이다. 그냥 어떤 자기의 그 위치라든지 그걸 이용해서 인기를 끌고 거기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그너 초기는요, 혁명가였잖아요. 바그너 그 독일 슈트라문트 드랑이라고 해가지고 질풍노도 시대 해가지고 그 혁명의 슐러 이런 사람들 참여하고 이런 흐름에 있어서 그래서 왕정을 반대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도망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후기로 갈 수 있도록 이제 거대한 문화 권력이 되죠.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까지 쓰냐면 나는 바그너를 보고 위장장애, 안구 통증, 구토, 주기적인 두통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그너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우상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속물로 떨어질 수 있는가 이런 걸 쓰면서 이제 다른 책을 쓰는데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책이죠.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예, 그겁니다. 33살 때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그 제목은요, 아마 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적인, 네네. 너무나 인간적인. 예.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책인가요? 이거는요, 그냥 주제로 이렇게 1장, 2장 쓴 게 아니라 예전에 그 비트겐슈타인이 그렇게 책을 많이 냈거든요. 아, 예, 비트겐슈타인. 예. 아, 뭐, 또 제가 말을 못 하잖아요. 루드비히 반 비트겐슈타인. 그래 제가 말을 또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많이 공부하신 분 아니요, 앞에서. 아니요. 분석 철학의 대가라서 워낙. 예. 그래서 이제 그분 책 뭐 이성의 재발견 뭐 이런 책도 보면은 네. 또 다른 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엠마누엘 레비나스도 그렇게 책을 쓰셨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끌려다니거나 이러면서 종이 쪽지에다 넣어가지고 배낭에다 넣은 거예요, 그냥.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편집해서 책을 내거나. 근데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 자기가 썼던 쪽지들 있죠? 네. 짤막짤막한 잠원 형식들을 수백 병 조각조각 모은 거예요. 그런 것들만 모아도 책이 되는 사람이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기 문희장 하면서 오프닝 내려는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발 뒤꿈치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라. 예를 들면은 네. 니체 선생님은 그런 오프닝을 모은 책이에요. 그러니까요. 짤막짤막한 묵상들, 메모들, 카페에서 쓴 거, 뭐 지하철에서 쓴 거, 페이스북에다 쓴 거, 이런 거 뭐 트위터에다 쓴 거 이런 거 모아서 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1978년 34세 때 내거든요. 근데 요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책을 많이 내셨어요, 이분이. 30대 초반에. 그거 이제 아침놀이라는 책도 이렇게 나왔고요. 네.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도 있어요. 즐거운 학문. 예. 참, 학문이란 말 앞에 즐거운이란 수식어가 붙으니까 낯선 분들 많으시죠? 네. 그래서 이 책들 보면은 그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보면은 그냥 제가 짤막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런 짤막한 구절도 있어요. 너는 너의 주인이며 동시에 너 자신의 미덕의 주인이 되어야만 한다. 과거에는 미덕이 너의 주인이었다. 그러나 그 미덕은 다른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너의 도구여야 한다. 이런 얘기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가치가 주인이었고 우리가 가치에 따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미덕이나 가치나 모든 기준은 내가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뭐 니체의 평생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도덕에서 인간은 자신을 분할할 수 없는 것, 즉 개체로서가 아니라 분할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체는 개인이라는, 우리 개인이요. 이거는 마지막 남아있는, 실제로는 나눌 수 있는 존재, 분할할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분할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망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그 인디비듀얼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디비듀얼. 네. 개인. 개인적인. 디바이드라고 뜻이거든요. 디바이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눌 수 없는. 그러니까 개인이란 뜻은 라틴어로 인디비듀얼, 그러니까 디바이드, 분리되어 질 수 없는. 최 마지막에 분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개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디비둠이라는 게 디비둠. 아니다. 인간은 계속 분할할 수 있다. 우린 생각이나 모르는 게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우리의 삶은. 그렇죠. 예. 그런 걸 분할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한 거군요. 예. 근데 인디비듀얼 보면 이제 고정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단어 자체가. 그렇죠. 예, 개인이다. 개인은 이제 확정된 인간인데 그게 아니라 디비둠. 계속 변화할 수 있고 계속 분할할 수 있고 잘라질 수 있는 가망성의 인간이다. 이런 얘기들 갖다 너무나 인간적인 이런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거 두 권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냥 한 1년 두고 읽으세요. 그냥 화장실 같은 데다 두고 읽고 또 읽고 재밌게 그냥. 그리고 차례대로 안 읽어도 되고 막 이렇게 앞뒤로 갖다 읽어도 되고. 근데 대강 이렇게 자기가 묶어놨어요. 학술에 대해서, 뭐 영혼 회귀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대강. 교수님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어려운 책들을.
아니요, 재밌어요. 이거 제가 쉬운 부분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밌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2권짜리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33살 때 썼던 이 책에서 바그너 비판이 막 나와요. 근데 니체보다 31살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니체가 이때 33살이었으니까 64세였죠. 그때 바그너가 이 책을 봤대요. 보고 환갑을 넘긴 거죠. 64세. 바그너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책 뒤에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1권하고 2권 후반부에 보면 바그너 비판이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신에 대한 비판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은 니체의 천재성에 충격을 받은 아니요, 걸까요? 비판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도 있는데 바그너가 니체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를 굉장히 따랐던 어떤 제자 팬이었는데 이제 니체가 이제 엄청나게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또 사회주의와 천재 사상을 대립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병을 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잠언의 형식의 조각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긴 글을 쭉 못 쓰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비트겐슈타인이나 에마누엘 레비나스 같은 경우는 아우슈비츠라든지 2차 세계대전이 있었기 때문에 발터 베냐민도 그렇죠. 긴 글을 못 쓰는 거예요. 역사 철학 태제 아니면 일방통행론 이런 거 다 쪽글이거든요. 짧게 써가지고 원고를 받으려고 막 엽서 단위로 쓰기도 해가지고 아도르노한테 보내면 아도르노가 막 돈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게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살아먹고 그런데 짤막짤막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응집력이 대단한 거죠. 비트겐슈타인 글이나 레비나스 책 같은 거 얇잖아요. 그 일방통행론도 얼마나 얇아요. 근데 엄청난 사상이 있거든요. 그걸 막 며칠 막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그걸 엽서 길이로 한 장을 쓰고 이러니 얼마나 의미가 문장 안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러한 문장도 그러한 원리겠죠. 아파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높은 산이거든요. 한 3,300m 막 이런 산이죠. 그런 산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시냇물가에서 몇 줄 쓰고 또 힘들면 또 몇 줄 쓰고 이러면서 이제 요양하면서 썼기 때문에 이런 짤막한 잠언 형식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놀. 예, 아침놀이라는 책 있잖아요. 제목이 벌써 딱 느껴지죠? 아침놀. 근데 오늘 청취자분들은 참 이거 무슨 얘기하나 그러겠네요. 정말 우리가 김 선생이 좀 너무하지 않나. 한 권을 좀 깊이 얘기하지 너무 개략적으로 얘기하지 않나 이런 반응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요. 정말 집중해서 듣고 계시느라. 예, 지금 다들. 그래서 이제 아침놀이라고 하면 서광이라고도 옛날에 번역됐는데 35살 때 이제 낸 거죠. 근데 이게 바로 그 바젤 대학의 사직서를 내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근데 아침놀을 썼어요. 이제 질병이 걸려서 더 이상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아침놀을 쓰면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질병은 인식의 수단이며 인식을 낚는 낚시바늘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질병은 인식의 수단이며 받아 쓰실 것 같아요. 누군가? 인식을 낚는 낚시바늘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네. 병에 걸리면 이게 인식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지죠. 굉장히 예민해지고 민감해지죠. 그렇죠. 민감해지죠. 네. 민감해지고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인식을 낚는 낚싯바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575편의 단편이 모음이 있어요. 이렇게 짤막짤막한 글들이요. 이것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제목을 아침놀이라고 지은 것 자체가 이제 이 황혼의 시간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니체가 싫어하던 시간은 우상들의 황혼이에요. 그러니까 황혼은 뭐냐면 그림자처럼 이렇게 늘어지고 거짓말 많이 하고 변명 많이 하고 정말 솔직한 시간은 아침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오의 시간. 정말 두려움 없이. 한치의 어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다 드러나는 시간이잖아요. 운명과 부닥치는 땡볕에서 부닥치는 시간. 이런 걸 참 그렇게 좋아했었죠. 이렇게 부닥치는 시간들을 갖다. 그렇게 해서 볼 때 이
아침돌은 미래에 대한 시작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사실 되게 네. 병약해가지고 네. 누워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파서.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좀 많은 편이어서 나중에는 막 생각 좀 그만해 교수님들이 막 그럴 정도였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습관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늘 아프니까 누워있고 네네.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진짜 예민해지고 민감해졌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때 습관처럼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게 네. 말이에요. 근데 이 아침노를 쓸 때가 이른바 이제 직장에서 자기가 나와서 그 좋은 대학에서 자기가 사표를 쓰고 나와서 이런 책을 쓰는데 이제 새로운 출발로 아침놀처럼 이 긍정의 철학이 대단하죠. 이 사람 디오니소스. 병 걸리고 직장을 나오는데도 그러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이제부터 내 인생은 아침이라는 거예요. 이 저작의 출발이 아닌가. 아, 신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지금 계약된 것만 해도 많이 밀려 있거든요. 교수님 언제 쓰시려고요? 그냥 아침놀처럼 지금 부닥쳐 보려고 지금 몇 가지를 정리하고, 근데 학교 계속 월급을 받아야 되겠고, 근데 니체처럼 용기를 좀 가져보려고요. 니체처럼 정말. 근데 니체는 아침놀부터 엄청나게 폭발적인 저서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4권까지 한꺼번에 내잖아요, 1년에. 그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1, 2, 3, 4부를 지금 한 달 만에 쓴 거예요. 이게 거짓말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 이 사람을 보라, 우리 단행본으로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이것도 한 달 만에 쓴 거잖아요. 네. 이게 이 아침놀처럼 된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를 뭐냐면 뭐라 그러냐면 아침놀과 더불어 나는 타라의 도덕에 대한 전투를 시작했다. 타라는 엔트질부스트 해가지고 나 자신을 벗어나는 거. 네네. 나를 벗어나는 것. 나를 벗어나는 투쟁을 예?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네. 그야말로 그다음 명저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그렇죠. 여러 가지 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뭐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우상의 황혼, 바그너의 경우 이런 책이 있는데 짜라투스트라 책 한 권만 우리가 얘기하고 아마 얘기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상.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예. 저희가 이제 다른 시간에도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한 번 했었죠. 네. 몇 월 며칠날 했었는데 그죠? 네네. 찾아보시면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의 앞부분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 효과를 좀 우리가 음악을 좀 배경으로 해서 네. 문희정 아나운서와 제가 니체가 자기 책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이제 그 많은 책을 다 얘기를 못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우리 쓸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단숨에 써내렸죠. 1883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49세니까 39세 때부터 써가지고, 단숨에 써가지고, 근데 이 책 쓸 때 바그너가 죽었어요. 근데 또 2부를 또 단숨에, 일주일 이런 식으로 썼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84년에, 40세에 이제 완성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0세에 1, 2, 3부를 완성을 하는데 이 대작, 여기서 이제 권력의지, 영혼회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요 부분을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와 저와 교대로 읽고 대화 나눠볼까 합니다. 이 책의 근본 사상인 영혼회귀 사유라는 그 도달될 수 없는 최고의 긍정 형식은 1881년 8월의 것이다. 그날 나는 실바프라나 호수의 숲을 걷고 있었다. 피라미드 모습으로 우뚝 솟아오른 거대한 바위 옆에 나는 멈추어 섰다. 그때 이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 책의 피날레 부분은 리하르트 바그너가 베네치아에서 사망했던 바로 그 신성한 시간에 완성되었다. 18개월 사이에 즐거운 학문이 완성되었다. 결국 즐거운 학문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서두 자체이고 그 4부의 끝에서 두 번째 장에서는 짜라투스트라의 근본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 짜라투스트라 이전에는 지혜도,
영혼의 참구도 예술도 논해지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가장 가까운 것과 가장 통상적인 것이 전대미문의 것에 대해 논한다. 자라투스트라는 산에서 내려와 모든 이에게 가장 호의적인 것을 말한다. 어떻게 그 자신이 자기의 반대자인 사제의 부드러운 손을 잡고서 그들과 함께 그들로 인해 괴로워하는지. 여기서 인간은 늘 매순간 극복되고 위버맨시, 초인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최고의 현실이 되었다. 자기의 공간이 넓다는 점에서, 대립적인 것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라투스트라는 스스로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최고 유형으로 느낀다. 어떻게 이제껏 긍정되어 왔던 모든 것에 대해 전대미문의 부정의 말을 하고 부정하는 행동을 하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정신의 반대일 수 있는가? 어떻게 가장 무거운 운명을, 숙명적인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 정신인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볍고도 피한적일 수 있는가? 이것은 디오니소스란 개념 그 자체이다. 디오니소스적인 과제를 위해서는 망치의 단단함과 파괴시의 기쁨 자체가 그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 단단해질지어다 라는 명령. 모든 창조자는 단단하다는 더할 바 없이 심층적인 확실성이 디오니소스적인 본성의 가장 특징적인 표시인 것이다. 네. 스트라우스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깔렸죠. 자, 결국 니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네. 이 책이 이제 니체가 얘기하는 것이 이게 확실히 나왔죠. 그러니까 40세 정도에 니체의 사상은 이제 완성이 되었고, 네. 44세까지 나온 책들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변주입니다. 이제 계속 반복되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그 여러 생각들이 선악의 저편에서는 선과 악이라는 것 저편에는 네. 기준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또 도덕의 계보에서는 계보학적으로 도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이라든지 그걸 해부하고 있고요. 우상의 황혼들, 그 많은 우상들, 소크라테스라든지 그 만들어진 헤겔이라든지 그런 우상들이 우리가 어떻게 부숴야 할 것,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자라투스트라에서 모든 것이 40세의 니체의 사상은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네. 결국 이 말하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이죠. 지금 선생님 읽어주셨던, 단단해질지어다. 단단해질지어다. 모든 창조자는 단단하다. 단단하다. 네, 그래서 그 니체의 그 초기에 나왔던 너 자신이 되어라. 이게 니체 필생의 표어가 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네네. 그래서 즐거운 학문 제3부를 마무리할 때 보면은 너는 반드시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너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너 자신이 되어야 된다. 다른 어떤 것의 도구라든지 다른 어떤 것의 과정일 이유가 없다. 이용당하면 안 된다는 네. 얘기죠. 예,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오늘 이것으로 이제 이 사람을 보라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을 보라라는 이 책의 그 부제를 보면 그 부제가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이 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자기 고백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가 나는 영리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이 내가 되는 과정을 솔직하게 아프게 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마치 칸트의 정언 명령이 생각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니체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은규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